안녕하세요. 교사교육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는 학생 이해가 되겠죠. 토마스 고든의 얘기를 다시 한번 인용해 볼까요? 성공하는 교사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내용을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강사는 자기가 성공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그것을 전달하는 기술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관계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내용 전달 또는 그 감동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학생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했었지만 그와 더불어 학생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학생 이해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문화적인 환경을 이해하는 것 또는 개인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 하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발달심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발달심리 강론 7가지 중에 그 첫 번째 신체적인 발달을 함께 얘기하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는 과정을 누가복음 2장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날마다 그 키가 자라고 그리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스러워 가시다 해서 신체적인 성장, 그 다음에 정신적인 성장, 그리고 영적인 성장, 그리고 사회적인 성장. 신체가 성장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글쎄요, 그 외적인, 외향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신체 각 기능, 각 그 모양들이 변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체적인 성장 또는 발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외적인 표현들이 외적인 모양이 바뀐다는 것은 아마 양적인 변화니까요. 그러니까 키가 자라고 그리고 또 체중이 나가고 뭐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또 내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냐면 기능상의 변화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 운동 기능이 발달하는 것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경계나 또는 내분계 이런 전문적인 내용들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신체 운동이 또 다시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 골격근의 수축, 이완 하는 이런 운동신경 세포 얘기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근육의 운동이 갖고 있는 어떤 속도, 정확성, 지구력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 기능을 얘기할 때 특별히 둘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신 운동, 또 하나는 작은 의미에서 국소적인 운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전신 운동이라고 얘기한다면 걷는다 또는 달린다 아니면 또 도약을 한다는 신체 이동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머리 근육을 조절한다 또는 체구와 두 팔을 근육을 조절한다 또는 엎드리는 몸 또는 사지를 조절한다 또는 붙잡아주면 서고 일어난다 또는 걷는다 이런 이동상의 나에 따라 변화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국소적인 것은 우리의 작은 모습들이나 특별히 이제 손이 많은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데 물건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물건을 잡습니다. 잡고 감싸고 당기죠. 때로는 한 손을 사용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두 손을 사용하다가 또 발달하면 한 손을 따로따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손가락을 사용하죠. 그래서 엄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럼 더 나아가면 이제 엄지와 또 다른 손가락들이 함께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발달 단계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 발달에는 4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째, 주기적으로 성장을 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주기적인 얘기는 이런 곡선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게 빠르게, 어떤 때는 좀 더디게, 느리게 하는 그런 발달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두미 법칙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머리가 먼저 발달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은 가분수죠. 머리가 크고 그 다음에 하체가 좀 짧죠. 그 다음에 근처 원처라고 그러는데 우리 심장에서 그 가까운 곳부터 더 발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손끝으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좌우 양측이 동시에 같이 균형 있게 발달한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각 신체 부위마다 발달하는 성장하는 속도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개인차가 있는데 이 개인차는 평생 이어져 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체로 급속히 크거나 계속 지속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을 수도 있고 한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체 발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두는 것은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커다란 유익이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자, 신체 발달이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보통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유전적인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경적인 변화가 있겠죠. 유전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온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갖게 되는데 영양 또는 운동의 종류와 양 또는 잠을 얼마나 많이 자느냐, 얼마나 쉬느냐 하는 것과 관련시켜서 신체 발달이 달라지겠고 또 한 가지는 환경적인 것은 이제 어떤 자연 또는 지리적인 것 또는 사회적인 생활 또는 시대적인 생활 조건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 저희가 성장할 때는 제가 학교에서 중간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 보면 고등학생 때 보통 170이 그 표준치가 되죠. 그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에 따라 특징들이 나타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신체적인 발달들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모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회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키가 커지면서 신체 능력이 발달하면서 이제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붙잡아 일으켜주고 데려가고 그 다음에 뛸 때는 보호해주고 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 전반적으로 부모가 도와주는데 이제 혼자 걷고 뛰고 달릴 수 있고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고 하거든요. 뭐 집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부모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하는 독립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동이 가능해지니까 생활 환경이 폭이 넓어지죠, 생활권이. 그래서 경험을 풍부하게 되면서 자기를 발달시킨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발달은 자기의 자아 발달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겠죠. 만약에 내가 신체 중에 한 부분이 잘못됐다. 예를 들어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멀리 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죠. 물론 요새는 이제 자동차라든가 이런 이동 기구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생활에 경험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신체가 발달하면서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서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회성 발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사이는 우리 청소년도 그렇지만은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거기에 몰입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격리되는 스스로 격리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지는데 이건 신체 발달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회 생활의 적응에 이제 영향을 주는데 이에 따라서 자기 정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정신 발달을 다시 얘기하는 인지와 정서를 얘기할 수 있었는데 각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체 발달에 대해서 각 나이마다 많은 차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이들을 쭉 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게시판에 띄우도록 그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아, 뭐 0세에서 이제 한 3세, 뭐 4, 5세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영아 아이들은 이제 어립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에 자라는 정도만큼 똑같은 속도로 자랄 수도 있지만 아니면 또 더딘 아이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아직은 이제 성대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해서 다른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죠. 또 병에 감염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감각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요. 드라이할 수밖에 없겠죠. 유튜브가 되면은 조금 달라집니다. 이때는 급격히 성장합니다. 제1차 성장기에 접어들게, 제1차 성장이 이제 맞춰지긴 하지만은 신체적으로 기능들이 발달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은 힘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쉽게 지치죠. 그 다음에 전염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서 이때는 예방주사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눈과 귀가 이렇게 발달하면서 많이 보고 많이 듣는 그런 노력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1, 2, 3학년 때 변화가 있게 되는데 이때는 근육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세미한 근육이 서서히 개발되어지는데 이렇게 개발되어지면서 능력이 생기니까 뭔가 좀 해보고 싶어 하죠. 직접 몸을 해보고. 전에는 이제 구경했습니다. 능력이 안 되니까. 하지만 이제는 하나씩 해나갑니다. 특별히 조립하는 걸 좋아하게 되죠. 하지만 아직도 근육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되면 조립에서 조금 더 나가서 활동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힘이 셉니다. 건강합니다. 소란스럽습니다. 싸우는 것을 좋아하죠. 그 다음에 실내보다는 실외를 좋아합니다. 뭐 우리 아이도 크면서 보면은 제일 좋아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체육인 것 같아요. 이유는 밖에 나가니까.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노는데, 선생님이 여자분일 경우에는 체육을 실내에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갈등이 있더군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것, 또는 남과 경쟁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 이런 걸 좋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중학생이 됩니다. 이때는 성장이 다시 한번
변화를 갖기 때문에 급성장을 하게 되죠. 제2차 급성장기가 되는데 급격히 성장하고 식욕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이때는 특별히 사춘기 시작이면서 남자애보다는 여자아이가 더 성장이 빨라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쉽게 긴장을 합니다. 좀 어색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근육이 골고루 발달하지 않아서 키가 부쩍 컸는데 근육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건들거리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죠. 이때는 힘인 줄 알지만 피로가 또 쉽게 오기 때문에 힘과 피로가 교차하는 기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되면 이제 완전히 성인이 되죠. 식욕이 대단합니다. 이때는 술, 담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신체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습관을 형성하게 되죠. 이때 좋은 습관을 갖는 것 필요하죠. 대학생이 되면 이제는 외모보다는 내적인 것, 그래서 자의식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지런하게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니까 늦잠을 자지 않고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 일에 몰두합니다. 그 다음에 바쁜 생활 때문에 자기의 몸을 소홀히 생각하죠. 왜냐하면 강철 같은 몸이니까 걱정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는 어른으로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 이렇게 신체가 변하게 되는데 외적인 또는 내적인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를 어떻게 지도할까 하는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변화 속에 성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변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몸 안에는 성호르몬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그래서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말하고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 호르몬은 인간에게 있어서 성적인 존재로서 자기 변화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이라는 것을 신체와 생각할 때 아주 밀접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성과 여성을 이야기할 때 이건 언제부터 가능할 수 있을까 하면 우리는 사춘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살펴볼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네 가지겠습니다. 하나는 성,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영어로 얘기할 수 있죠. 섹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젠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먼저 우리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성을 얘기할 때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욕 또는 어떤 성교, 말초적인 육체적인 성, 관계. 성행위를 지칭하는 우리는 성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각각의 고유한 의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한자로서 성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어떤 모습일까 하면 마음, 그 다음에 몸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인격 안에 담겨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로서 섹스를 말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차이에 의한 남녀의 구별을 뜻하는 것으로 이건 태어날 때 주어지는 그런 것이거든요. 난 남자로 태어났다. 난 여자로 태어났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인데 이건 고유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젠더라고 얘기할 때 이건 어떤 생리적인 성보다는 사회적인 성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조하는 방법이나 또는 문화의 영향을 따라서 만들어진 후천적인 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 남성다움이 각 나라마다 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가정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자녀들이 다 딸만 있는데 막내가 아들이다. 그럼 그 막내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누나들 영향을 받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여자 보고 언니 그러고 남자 보고 오빠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쉬운 예고 목소리도 그렇고 걷는 모습도 그렇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성 역할에 대한 혼미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성적 정체감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것은 인격적인 성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섹스 또는 이제 젠더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성에 대한 환상, 꿈, 행동, 태도, 사고, 감정, 신념, 이해심, 개인의 존재 의미 이런 걸 모든 걸 다 총괄하는 것, 통틀어서 우리는 섹슈얼리티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유한 것인데 우리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언제 이게 있게 되느냐?
성호르몬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같이 있다가 이게 균형을 갖추고 있다가 균형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면 남성이 되고 여성 호르몬이 많으면 여성이 되는 것이죠. 그게 언제냐면 사춘기가 될 때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춘기에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으로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적 정체감.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적 호기심. 네, 두 가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자라날 때 너는 참 사내가 왜 이렇게 이쁘냐? 너는 어떻게 여자애가 그렇게 활달하냐? 남자 같냐? 이렇게 표현해 주면은 사실은 정당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인은 남성으로 인정받고 싶을 때 여성스럽다. 여성으로 인정받고 싶을 때 남성스럽다 하는 것은 본인에 대한 그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적 정체감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남자다. 나는 정말 여자다. 하지만 자기 성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역시 나아가서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성에 대한 관심이 희미하다가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 관심이 커진다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성교육이 필요하게 되겠고 가정과 그다음에 학교와 또는 교회에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 학생들의 자라는 과정 속에 이제 신체적이며 그다음에 성적인 발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달해 나가는가 우리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의 체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급성장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급성장. 근데 급성장은 1차와 2차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1차 급성장은 언제 이제 만들어지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이제 누워있고 엎드려지고 그리고 기고 붙잡고 일어나는 것, 이런 변화들이 있게 되는데, 이때가 보통 한 3년 사이에 부쩍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궁밖에 1년.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일반적인 동물들은 엄마 뱃속에서 충분히 성장하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경우는 어떨까 하면은 보통 만 돌이 돼야 붙잡고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나왔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뛰는 것까지 해야 되니까 이 1년을 포함시켜서 보통 2년에서 3년 사이에 부단히 커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한 45cm 키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 3살이 되면 1m가 됩니다. 결국은 거의 1년 사이에 20cm 가까이 키가 크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대단한 급성장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시니까 그 성장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또 후원을 받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그 사이에는 이 키가 마디게 크게 됩니다. 조금씩. 그러다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 다시 한번 급격하게 크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가는 과정 속에 외적인 변화가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급격하게 크는 경우가 됩니다. 이때 아이들은 급격한 이 성장 속에서 어떤 갈등을 갖게 되죠. 그래서 많은 걸 먹게 되고, 그리고 생활에 나가는데 우선 자기에 대해 질문하죠.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클까? 이렇게 변화가 심할까?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당황해합니다. 또 남들이 자기를 평가해 주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평가가 아니거든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을 피해 나가면서 정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독립하는, 고립하는, 고독을 갖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을 지도하게 될 때 해줘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신체적인 바른 성장을 위해서 우리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학생들에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할 때도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건강은 뭘까요? 건강은 키가 크고, 그 다음에 체중이 많이 나가고 하는 것, 사실은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크면 큰 대로, 체중이 많이 나가면 나가는 대로 그 반대급부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키가 큰 사람은 큰 동작을 잘할 수 있지만 작은 동작을 못한다는 것이죠. 체중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섬세한 부분에 놓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자기를 지탱하기 위해서 아주 힘들어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적합성이라고 했는데,
피트, 정확한, 아니면 적절한, 거기에 명사가 되면 이제 적합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합성을 유지한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적합성을 갖게 해주는 것이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적절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런 운동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면 아마 유연성을 갖추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필요할 줄 압니다. 아이들에게 유연성을 갖추게 하는 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 동작을 많이 하는 게 좋죠. 그 중에 하나가 체조, 아니면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체 전체적으로 유연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다면 이제 근력을 갖게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각각 신체에 있는 이 근육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발달시키는 것.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팔 운동 또는 다리 운동 또는 뭐 허리 운동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각각 강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아령이라든가 덤벨이라든가 뭐 다리를 통해서 그런 다리 근력을 세우는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근력 가운데 조금 더 나갈 수 있으면 이제 지구력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달리는 것. 우리 달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근육이 참 발달합니다. 그래서 탄탄해 보이죠. 하지만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체중이 가벼워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근육질은 아니거든요. 바꿔 말씀드리면 근력의 강인함도 필요하지만 지구력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또 도와주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섭생이 될 것 같습니다. 섭생.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먹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어떤 영양들이 필요할까? 그래서 영양가에 대한 얘기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10세에서 12세는 2200칼로리, 그 다음에 13세에서 15세는 2500칼로리, 16세에서 19세는 2700칼로리. 그래서 2500 정도의 칼로리가 영양학에서 권장해주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단백질이나 비타민 A, 또 비타민 B, 또 뭐 비타민 C, 비타민 D, 칼슘, 철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것을 균형 있게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학생들을 도와주는데 사실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도 그렇지만 요새는 학원을 가고 학원 가고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사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외식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는 외식하는 아이들의 식습관을 우리가 좀 조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아침을 굶거든요. 이유는 뭐 아침을 준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입맛이 없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아침을 이제 굶게 되면 점심이나 저녁을 과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점심은 대부분 이제 도시락이나 학교 식당을 이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아이들은 그게 힘드니까 간식을 먹습니다. 떡볶이, 만두, 쫄면, 튀김, 또 피자, 뭐 거기에다 이제 우유나 빵도 들어가면 커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간식을 먹느냐? 첫째,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심심해서 버릇이 되어서 배가 고파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비만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저녁 후에도 간식을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식생활을 도와줄까 하는 것들이 우리 관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일단은 식사에 뭐가 필요한지 균형 잡힌 그런 식생활 습관을 필요성을 얘기해 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먹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장려할 건 장려하고 그리고 힘든 것들은 빼게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섭생과 관련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게 아마 스트레스 해소일 것 같아요. 스트레스 해소. 실제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자라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지도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갖게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여가 생활을 지배하는 사람이 여가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요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힘들어하거든요. 이 아이들에게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 또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하는 거, 게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하는 거, 아니면 친구들 더불어서 이제 놀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놀이 공간과 기회들을 주는 게 좋죠. 하긴 뭐 전에 언제 학교를 이제 많이 만들자 하면서
그런 얘기 나왔다 들어갔죠. 건물만 있는 운동장 없는 학교를 만들자. 그랬다가 이 교육학계에서 아주 크게 부모들이 반발해서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땅이 없다. 그랬더니 건물 세워놓고 나머지 운동장은 뭐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놀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아들하고 함께 재밌게 지낼까 그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들에게 스트레스를 풀어줄까 해가지고 자전거를 사서 같이 둘이 이제 자전거 타는 일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겠죠. 또는 이제 뭡니까 독서를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음악을 감상하다든가 아니면 같이 산책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도 스트레스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자, 근데 신체적인 발달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얘기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음조 흡연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이 음조 흡연에서 상당하게 강하게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한 줄 압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음조 흡연을 하느냐 통계들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가장 최근의 통계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99년도에 학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술을 먹는 경우가 60.2%, 담배는 35.4%입니다. 근로 청소년 99년도의 통계에 따르면 91.0%, 술이, 담배는 53.0%. 그 다음에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들은 99년도 기준으로 술을 먹는 아이들이 92.8%,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이 93%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술이나 담배라는 것이 끼치는 영향은 상당히 문제가 크죠. 예를 들어서 술 같은 경우 이것은 소화기관에 영향을 주죠. 또 순환기관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장, 간장, 생식기관 그리고 술과 임신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흡연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담배 속에는 유해한 독소가 약 4,000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중 우리 몸에 2,000가지가 직접 영향을 준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수소 청산염 같은 것은 가스실에서 범죄자를 처형할 때 사용되는 것이고 일산화탄소는 자살을 할 때 사용되는 가스라고 얘기합니다. 일산화비소는 사람을 살인하는 데 사용하고 포름알데히드는 시체를 보존하는 데 사용하는 약품이거든요. 암모니아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데 쓰는 거고 니코틴은 살충제로 사용되는 그런 약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갈 때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실제로 절대금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금연 학교라든가 학교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금연 교육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학생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되는 신체적인 이상 볼 수 있게 되겠죠. 그 중에 몇 가지 얘기한다면 그 첫 번째가 빈혈이 될 것 같습니다. 빈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빈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출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빈혈은 뭐냐면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혈액이 묽어진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 이렇게 빈혈이 있으면 노폐물 제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를 흡수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빈혈에는 자연색이 좋은데 동물성 지방이나 염분을 되도록 피하고 칼륨 함량이 많은 식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식물성 식품을 많이 섭취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비만인 것 같아요. 비만. 실제로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난 비만했느냐 하고 물어보면 약 50.5%의 청소년들이 나는 비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62.8%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부담을 느낀대요. 살찔까 봐. 그 다음에 46.3%는 칼로리가 많을까 적을까 의식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만큼 상당한 관심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비만일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럴까 하면은 아이들의 그 생활 환경이 그렇게 되는데 운동량이 적다 또는 지나친 칼로리를 섭취하게 된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만을 알 수 있는 그런 공식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키, 신장에서 105를 빼는 것 또는 신장에서 100을 빼고 곱하기 0.9를 하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들 얘기할 때
자기 몸무게에서 표준 몸무게를 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표준 몸무게를 곱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을 하게 되면은 나오는데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그래요. 10에서 20 정도 체중이 오버하게 되면 그게 이제 체중 과다라고 말할 수 있고 20% 이상이 되면은 비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만에 대한 지도도 우리 룰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드름 문제가 되겠죠. 사춘기의 심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여드름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리학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냥 통과 의료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상하거나 정서적으로 부담을 갖게 해주는데 이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자, 아이들은 잘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될 때까지 과정이 차근차근 있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지원해주는 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죠. 운동을 하는 것 또는 섭생을 돕는 것,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해주는 것.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 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성경학교나 또는 수련회나 또 특강 같은 시간에 주어질 수 있거든요.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이 되긴 하겠지만 여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원리적인 얘기를 할 때는 교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건강히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우리 역할이 될 줄 압니다. 아이들은 잘합니다. 아이들은 변화하거든요. 거기에서 독립을 한다,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는다, 대인관계의 영향을 폭넓게 가지면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체 발달을 지켜봐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